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어제는 여야가 모처럼 극적인 합의를 이루면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 구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 이게 다행이긴 한데 이걸 또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은 이제부터 하는 거니까요. 이 원구성이라는 것은 학기 초에 반편성 같은 건데요. 지금 교장, 교감 선생님만 있고 반편성과 각급 담임교사, 학급 임원도 이제 짜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공부, 수업 진도는 또 언제 나가나?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자, 안 그래도 국회의원들 공부 모임은 많이 만드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공교육은 텅 비어있고 사교육만 난무하는 국회 상황 아닌가 걱정을 해봅니다. 자, 이 와중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징계를 다루는 윤리위는 지금 사흘 앞으로 다가왔죠. 이 배현진 의원은 최고위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은 다가오는 전당대회에 점점 몰입하는 양상인데 안규백 전 준 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자, 여름에 닥쳐온 경제 한파에 누가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이고 정당인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2부 10분 인터뷰. 자, 연세대 학생의 청소노동자 고발 사태를 당사자 측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불사조 기자단 그리고 IT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최영일의 시사본부. 잘 듣고 있다 답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화요일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보겠습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오늘 다룰 요 뉴스는 오랜만이긴 한데 코로나19 네. 지금 신규 확진 상황이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18,147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월요일 이 검사를 하고 결과 나와서 화요일 수치는 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좀 올라가는 상황을 보이는 건데 그 1주 전과 비교해 보면 1.8배로 급증을 했고요. 네네. 또 2주 전보다는 2배 수준으로 확진 수가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만에 최다치가 되겠고 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찍은 이후에 좀 감소를 하던 확진자 수가 이제는 확연하게 확산세로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변이, 그러니까 세부 변이인 BA4, BA5 비율도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나 뭐 미주 쪽, 또 뭐 중동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철을 우리가 좀 밟아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15만 명, 뭐 20만 명까지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가 있다. 이런 관측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미크론 이후에 뭐 10,000명대가 뭡니까? 최대가 50만 명도 있었는데 네. 사실 이게 합산된 걸 빼고 나니까 40만 명대 정도가 피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가을의 재유행은 전문가들이 많이 좀 우려하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초여름이잖아요. 그게 보통 이제 가을에 다시 유행,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대유행 정도까지를 네. 얘기를 했었는데 1차 대구 확진을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기후와 관련이 좀 있었어요. 기온과 관련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왜 그러냐. 기온은 좀 높은 편인데 네. 워낙 장마 기간이 습하고 또 초반에 다시 이제 비대면이 풀리자마자 여러 축제라든지 많이 휴가가 모였죠. 터져 나오고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초반에 산밀 환경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코로나 때. 밀집 뭐 이런 것들을. 네, 밀폐. 그거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25일 23,945명 이후에 다시 2만 명대에 진입하게 될 수도 있다. 내일 기준으로.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그 예방 접종 현황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1차 접종 87.83%, 2차까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가 86.97, 추가 접종이 65.04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가 접종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유행이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다시 한 번 더 경각심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걸렸던 분들도 많고요. 7일 자가격리 이 경험이 아직도 생생하시죠? 저도 2월에 한번 겪었는데 네. 방송도 못 나오고 네.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3차까지 예방접종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 백신에 의해서든 걸려서든 지금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돼 있다 얘기했는데 이 면역이 항구적인 게 아니잖아요. 네. 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4차 접종 필요성 얘기도 나오고. 네. 자, 우리가 조금 이제 산밀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을 하는 시점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이른바 도스태핑 이 기자 질문에 답한 게 또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 전 정권 지명된 장관 중 훌륭한 사람 봤느냐 이런 얘기였어요. 왜 나온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 할 때 기자 첫 질문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아마 박순애 신임사회부총리, 김승희 전 보건복지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 인사, 인사 실패 지적이 있다. 이런 얘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네. 이어서 인사는 대통령 책임이다라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지자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반복되는 문제들은 사전에 검증 가능한 부분들이 많았다. 이런 질문까지 이어지자 손가락을 흔들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중을 좀 내비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서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이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또 해석의 여지가 남는데 오평론가님. 지금 이 세 명이 거론이 됐어요.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과를 내놨죠. 네. 과거에 이제 이 성희롱성 발언. 네. 박순애 이제 신임 사회부총리는 임명이 됐습니다만 지금 이제 기간은 오래됐지만 이른바 만취운전 논란. 그리고 이제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제 사퇴한 상황이고요. 자, 이 대통령의 발언,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보셨습니까? 있습니까? 누굽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있지 않습니까? 전임 정권의 장관급 인사죠. 전임 정권 검찰총장, 네. 윤석열 총장. 네.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답에는 반론이 좀 어렵겠는데요. 이게 여당 패널과 야당 패널로 나뉘면 네. 여당 패널은 사실 어디 나가든 수사적인 입장입니다. 네, 그렇죠. 네,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고 무언가를 집행하는 곳이 여당이기 때문에 지금 발언을 이렇게 하면은요. 나중에 여야 맞수 토론 같은 데 나가면 여당 패널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야당 패널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면 돼요. 그냥 어떤 일이 터지든 그러면은 늘 전 정권과 비교하기 위해서 정권 재창출했느냐, 정권 교체했느냐라는 질문에 답변할 게 없습니다. 여당 패널 사실은. 그렇다면은 전 정권은 부족했지만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을 모셔왔다라든지 전 정권은 합리한 기준에 미달했지만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사람을 데려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송홍열 위원장 같은 경우는 성희롱성 발언이긴 한데 이게 지금 흐름을 보면 거의 예전에 그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이 했었던 성희롱성 발언과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뭐 안기고 싶지 않느냐. 나는 안기고 싶은데. 이게 이제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시였는데 네네. 아무리 그걸 포장해서 어쨌든 시적 영역이라 표현한다면 이거는 그냥 사적 영역입니다. 다른 부분이에요. 그리고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는 교육부 장관이고 부총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면허 취소 수준. 지금 교장 선생님들 포상에서도 네. 음주운전 전력자들은 제외됐다. 이게 보면은 이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은 네네. 퇴직 교원 정부 포상 신청자 가운데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탈락한 이들이 2월에만 136명이고요. 8월에 240명 등 모두 376명이었습니다. 작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지면 교장 선생님도 포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교육부 장관, 전국의 교장을 통솔해야 되는 상황일지도 네네. 모르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인가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러면은 그 부분은 정말 오래됐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사청문 도입 이전에 있었던 이런 문제에 네네. 대해서는 오래된 문제. 약간은 이제 뭐 약간은 불문율처럼
양해를 구하면서 한번 이해해달라. 정말 오래된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인사청문회 도입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있긴 있으나 이 부분에서 양해를 구하면서 가는 거 밀고 나가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전 정권과 갑자기 비교해버리면 전 정권에서 이 정도 면허 수치가 있었던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적 자체가 좀 맞지 않았다.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맞고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근 10년 이내에 2번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는 네. 이제 문제를 삼겠다. 근데 이건 20년 전 얘기니까 지난 정부 기준으로 봐도 네. 일단은 한 번쯤 용서해 줄만 하지 않느냐. 이런 좀 읍소 전략은 좋은데 네. 대놓고 이제 훌륭한 사람 봤느냐 그랬는데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시니까 네. 대통령이 그럼 뭐라고 답할까 궁금해지긴 하네요. 자, 그래요. 이렇게 됐습니다. 박순애 이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현충원 참배하고 네. 박명록의 100년 대계 이렇게 썼더라고요. 네. 교육을 100년지 대계라고 하죠. 네. 100년을 바라보고 계획할 사람이라면 20년 전에 잘못도 실수는 할 수 있으나 네. 사죄는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 송영열 후보자는 그 성희롱성 발언 아까 잠깐 이제 좀 사적인 영역의 문제 언급하셨는데 일단은 사과를 제대로 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이 의혹 그 얘기가 보도가 됐죠.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요. 참석한 분들을 불편하게 한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네. 과오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4년 1학년 학생 100여 명과 송 후보자가 저녁을 같이 먹는 자리에서 송 후보자가 그러니까 만취한 상태였다고 해요. 네. 학생을 가리키면서 넌 외모가 뭐 중상, 넌 중하, 넌 상 아이고. 이런 식으로 외모 품평을 했다고 하고요. 한 여학생에게는 뭐 이효리 어디 갔다 왔어? 너 없어서 짠 못했잖아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 후보자가 사과를 했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다음 날 이 후보자가 학생들을 만나서 공식으로 사과했고 학생들로부터도 추가 조치가 요구된 바가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이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을 알고 있었지만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문제가 학교 측에서 뭐 어떤 징계나 이런 게 없이 문제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걸 더 감안해서 임명을 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이것은 지금 뭐 1학년 학생이라고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서울대 로스쿨이에요. 네, 로스쿨 1학년 학생들 네네. 100여 명과 식사 자리에서 만취했다는 것도 또 문제고. 네. 이 어찌 보면 스승이 제자들 앞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이야기들은 참 입에 담기가 부끄럽습니다. 이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성희롱 발언은 잘못된 것이다. 분명히 이제 인정을 하고 또 사과하는 모습을 방송에서 했는데요. 자, 민주당은 지금 공세가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아요. 박홍근 원내대표. 자, 윤 대통령 인사 실패에 황당무계한 변명만 대국민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언제 이야기한 겁니까? 네, 오늘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원내대표가 한 말인데요. 특히 이제 어제 김승희 전 장관 후보자가 됐죠. 이제 낙마를 했는데 이건 윤석열 정부의 부실 인사가 불러온 대참사다. 지금 코로나 재유행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물론 이 비서실장부터 인사기획관까지 무능한 인사검증 라인은 문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박순애 부총리 지금 부총리 됐죠. 한때까지 지적을 했는데요.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사실상 예비살인이다 이렇게 비판한 건 윤 대통령 자신이다. 그러니까 취임 50일 만에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좀 야당도 민주당도 책임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게 네. 어제 참 다행스럽게 이제 국회의장단 선출되고 원구성을 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네. 인사청문회를 좀 열었더라면 요거 좀 더 국민들에게 확실히 네.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네.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 상황이 전체적으로 당 안에 문제도 굉장히 큰 게 하나씩 걸려 있어요. 사당 내 문제에 너무 몰두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 안에 일들이 뭐 하나씩 계속 각 당들이 걸려 있다 보니까 당과 당이 만나는 것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핑계죠. 말씀하셨다시피. 그럼 결국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한다면 국민 앞에 내놓는 사람,
그러니까 당 안에 문제가 큰 것이 하나씩 있다 하더라도 지금 장관급 인사는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반드시 만났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뭐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권이 잘못하고 있고 임명을 강행하고 있고 인사청문회도 없이 갔다. 이게 사실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과정 중에 민주당이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국민의힘도 잘못이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는 거 맞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의 스노볼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처럼 계속 굴리다 보면은 네네. 이게 지금 결국 2달이 완전히 돌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3달, 4달, 5달 연말까지 가면은 또 무언가들의 일들이 터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왜 대통령은 사과할 때 사과하지 않고 전 정권과 비교하고 전 정권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정권이 탄생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전 정권의 여운이 남아 있으니까를 생각하는데 연말쯤 가면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네, 네.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얘기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각 당과 그리고 용산도 긴장을 좀 이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자, 출근하는 대통령에게 기자가 좀 예민한 질문을 했을 때 대통령도 사람인지라 불편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뭐 불쾌한 답변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오히려 좀 역공하는 뭐 답변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를 다뤘는데 후속 보도를 보니까 지금 이제 박순애 이 교육부 장관을 네. 임명하면서는 여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했다. 이런 표현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랄까요? 뭐 자기 자신의 내각의 인사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국민 공감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편 민주당으로 가보죠. 지금 전당대회 8월 28일인데 다음 달입니다. 전당대회 룰을 놓고 갈등을 빚는데 이게 좀 심각해 보이는 게 안규백 전준위원장, 그러니까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인데 사퇴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안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논의가 형해화되는 상황에서 더는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가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네. 전준 위원장으로서 제 역할도 의미를 잃은 만큼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준위가 결정한 어제 그 예비 경선 컷오프 등의 이제 관련 규정이 네. 비대위 논의 과정에서 뒤집힌 것에 대한 불만 표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전준위가 어제 내놓은 안은 당대표 예비 경선 선거인단의 30%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반영하기로 했어요. 네. 하지만 어제 오후 비대위는 기존대로 중앙위원회 100%의 비중을 유지하는 걸로 컷오프 룰을 그대로 바꾸지 않고 가져가는 걸로 결론을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고위원 선거의 1인 2표 가운데 한 표는 투표자가 속한 권역의 후보에게 행사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도 비대위 논의 과정에서 추가가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니 전준위의 뜻은 이게 아닌데 비대위에서 이렇게 바꿔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전준 위원장이 이게 공개적으로 반박을 하고 반발하면서 사퇴를 한 겁니다. 항의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국민 여론을 더 많이 넣어야 한다. 지금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으실 때는 당원이라 뭐 자세한 당원 단계를 모르는 상황에서 자, 지금 뭐 국민의힘은 당심 반, 민심 반. 그러니까 당원 투표의안 50% 반영하고 네. 국민 여론조사 50% 반영해서 경선하는 걸 지난해부터 봤단 말이에요. 대선 과정에서나. 네. 근데 민주당은 좀 복잡해요. 네. 우선 민심 반영률이 좀 낮구나 하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셨는데 지금 국민 여론조사 30% 정도로 그러니까 국민의힘보다 훨씬 덜하지만 네. 30% 정도로 좀 늘려보자는 것도 지금 이제 비대위에서 부결된 거잖아요. 네. 이건 왜 그렇습니까? 글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판단을 내는지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앙위원 100%? 네. 중앙위원회에서 다 그러니까 결정한다. 이 중앙위가 여러 이제 지명직으로도 구성이 되고 네네. 각 253개의 지역구의 지역위원장도 구성이 되고 여러 명이 있는데 일단은 몇백 명 단위이기 때문에 아주 소수입니다. 네네. 소수이고 서로가 서로를 끈끈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몇 명이 사실은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는 없지만 담합을 한다거나 또는 순화해서 연대를 할 경우에는 특정 인사를 배제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고 배제할 수도 있고 밀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동안 매번 지적을 받았던 것이 국민의힘보다 덜 민주적이다. 네.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있다. 민심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해왔으면서 네. 지금 중앙이 100%로 가면은 민심을 100% 배제한 그런 셈이 되는 이렇게 된 거예요. 중앙이 당신만 포함시킨 그렇죠.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는 없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칫 인기 투표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지역별로 나누었을 경우에 소외된 지역에 있는 사람을 투표해서 뽑아 올리면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소중한 자원을 민주당의 지도부에 진출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도부의 최고위원이라든지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 과거에 그럼 이런 방식이 있었고 이런 방식이 유능하다고 판정받은 적이 있었는가. 보통은 험지 지역 출마자 네. 또는 험지 지역에서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들을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순번에 앞에 배치한 적은 있습니다. 뭐 부산, 네. 민주당 치면 부산, 뭐 강원 뭐 이렇게 뭐 국민의힘 또 반대로 순천의 정운천 의원 같은 경우겠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도부에서는 어떤 위원장을 준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외된 험지 위원장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위원장을 준 적은 있는데 이렇게 지도부 자체를 뽑을 때 민심을 전체적으로 배제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당장 얘기가 나오는 것이 우리 지역에 내가 만약에 특정의 울릉도에 내가 만약에 살고 있는데 울릉도에서 출마하는 최고위원이나 당대표 후보군이 없으면 나는 누구를 뽑아야 되죠? 라는 질문에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자칫 더 큰 지역 불균형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전준희와 비대위의 관계 그리고 비대위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해서는 당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네, 설명이 필요하겠죠.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아마 뭐 오늘 내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전준 위원장 사퇴 이러한 또 초유의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 12시 42분이 됐습니다. 화요일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대부분의 정체 작업으로 인한 정체입니다. 노들로가 양방향으로 여의교 부근에서 어려운데요. 성산대교 쪽으로는 1차로, 한강대교 쪽으로는 2차로가 각각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차로 변경 잘하시고요. 옆길인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은 여의하류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고요. 다시 잠실대교부터 천호대교 쪽으로도 1차로를 차단하고 하는 공사 때문에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고속도로 또한 작업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 서안암 부근 5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뒤로 송파 나들목부터 작업 여파 받습니다. 그래도 아까보단 정체가 좀 덜해졌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서산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2km 구간 밀립니다. 남부권에서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 사천휴게소에서 작업하고 있어서 정체고요. 더 가서는 동창원 3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주의 운행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민주당 전대룰 때문에 벌어져 있는 지금 내부적인 갈등 어떻게 수습될까 또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요. 자, 그 전에 이미 지금 당대표 출마를 시사했다가 비대위에서 이건 뭐 저 출마를 받아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돼도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다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특히 어떤 내용에 눈길이 갔냐면 이재명 의원이 사실상 이 자신에 대한 이 당의 전당대 출마 불허 결정에 의중이 이제 이재명 의원의 의중이 담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왜냐? 이재명 의원의 최측근인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출마 결심을 밝히는데 집중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이런 결정,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 불허 결정에는 이재명 의원의 의중이 담긴 걸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박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이재명 의원이 불편하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에 저도 그거는 이재명 의원에게 여쭤보고 싶다. 다들 어대명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여쭤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신이 출마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했는데요.
5대 혁신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에서 어떠한 이런 방구 언급도 없다. 그래서 이런 약속했던 부분들 제가 직접 당대표가 돼서 정말 당의 혁신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출마 결심을 했다라고 강조를 했고 아울러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좀 실망했다는 얘기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자신이 이렇게 이재명 의원 당선을 바라면서 지지한 거 이런 것들은 이 디지털 성범죄가 심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용기를 냈던 건데 이재명 의원이 대선 이후에 지성 과정을 거치면서 성폭력 이슈나 젠더 이슈는 발언한 게 없고 또 당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거의 침묵으로 일관했다. 솔직히 많이 실망을 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지난 4월 1일 비대위원장일 때 우리 당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 ALS 투표를 통해서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그때 당대표 격으로 선출된 거다. 근데 그때 그럼 내가 선출됐으니까 피선거권 부여받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상호 위원장이 어제 얘기했던 뭐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취지의 반박도 했습니다. 그래요. 계속 이제 당에 대한 이제 어떤 반박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대선, 지선 과정에서 있었던 또 일부 이면 스토리에 대한 폭로성 발언도 나오고 있고. 자, 오평론가님, 박지현 전 공동 비대위원장 기성 정치인이 아니고 네. 정치 경험은 일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에서 저 원내 지금 최대 다수당의 또 탑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청년 정치 시작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정치 신인의 장점은 이런 돌파력입니다. 네네. 좌고우면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큰 흔히 말해서 마음의 빚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정치 신인의 가장 큰 장점이긴 한데요. 저는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이 할 수는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본인이 경험한 것들. 네. 다만 당원들을 먼저 잡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 박지원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은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이런 규정을 이제 개월수를 얘기를 하면서 출마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박지원 위원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사람들은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걸려서 투표권이 없어요. 당대표 선출할 때. 그 사람들과 함께 가도록 앞장서서 내가 함께 끌고 가겠다라고 했다면 그 투표권이 현재는 없지만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열광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나는 나갈 수 있다. 당의 결정을 기다리겠다 했다가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예외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라고 핑계내니까 갑자기 나는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당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었던 해당 라디오 인터뷰 아직 남아있고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했어요. 근데 바로 하루 만에 따르지 않는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돌파력과 무관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단어를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5대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근데 본인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었던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했던 약속을 하루 만에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그래서 쉽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예상하고 멘트를 던지는 것이 정치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여전히 근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응원하고 잘 되길 바라고 심지어 출마하길 바라는 당원들도 또는 당원은 아니지만 민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현명하게 접근해야 된다. 오죽하면은 조응천 의원 같이 박지원 위원장 말 들어야 된다라고 했었던 사람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는 이건 선출직이 아니다. 비대위원장은 선출직이 아니었다. 네,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이 조응천 가이드라인을 저는 어느 정도 좀 숙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늘 개파와 이런 것과 사안과 무관하게 아주 쓴소리 얘기했기 때문에. 자,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이 그럼 바라봐야 할 것. 지금 청년 정치의 리더가 돼 있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면 부럽다. 30대가 당대표도 하는데 자, 바로 이준석 대표인데요. 이번 주가 운명의 날 어제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잖아요. 목요일 7월 7일. 저녁이니까 이번에도. 아마 오후로 결정되는 거 알고 있는데요. 오후 윤리위가 모이고 소명도 듣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 윤리위에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윤리위를 앞두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사실 어제는 공식 이 당 회의에서 침묵을 지켰던 이준석 대표가 오늘 보도된 언론 인터뷰,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윤핵관과의
싸움 여기서 이어가겠다. 타협이 없다. 타협 이런 없다? 얘기고 네. 또 하나는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봐야겠지만은 윤리 결정 전에 자진 사퇴는 없다. 내년 6월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좀 드러내고 있어요. 네네. 이 얘기 좀 놓고 보면 이준석 대표는 윤핵관의 이런 모습들, 자신 압박하는 모습들에 대한 강한 반발을 좀 보여주는 셈이고요. 윤리 결정에 대해서도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윤핵관들의 어떻게 보면은 공세 이걸로 윤리 결정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냥 아우 머리 아파라. 오평론가님. 내일 모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진짜 사실은 이제 2주 전으로 시간을 돌렸을 때 네. 제명이냐 당원권 정지냐 경고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나올까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랬잖아요. 똑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또 똑같은 상황이 2주 뒤에 나왔어요. 네. 저는 이번에도 좀 결정을 내리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미뤄진다? 근데 만약에 또 미뤄져서 2주 뒤가 되면 이거 약간 가정법원처럼 4주 뒤에 이게 되는 거거든요. 숙려 기간이 되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아주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결국은 용산의 눈치를 당이 보고 있다. 네. 결국은 또 윤심이 중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이준석 대표 거취에 대한.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내부자들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은 네네. 검찰의 상관이 후임 검찰한테 무언가를 시키면서 잘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네. 굉장히 모호하게. 그래서 뭔가 엇나가면 너 왜 그렇게 했어?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하고 만약에 잘해서 오면은 그래 잘했어 내가 시킨 대로 했지 이렇게 됩니다. 이런 모호한 메시지가 지금 현재 용산을 떠돌고 있는 것 같아서 당도 결정을 참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주 조심스럽게 들고. 그걸 왜 내부자들이 이용해요? 더 최근 영화가 남산의 부장들인데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 임자 뒤엔 내가 있잖아. 예. 하지만 팽당하죠. 네. 영화에서는. 시대적 배경이 내부자들이 더 근대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화 평론 시간 아니니까. 예. 자, 시간 다 됐습니다. 지금 여야는 사개특위 구성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박 기자님 네. 잠깐 끝으로 하나 물가 상승률 지금 굉장히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오늘 이제 발표된 6월 물가를 보면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 뛰었습니다. 6%. 이게 6% 생소한 수치죠, 사실은. 네네. 이게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연 물가 상승률 4.7%라고 했는데 맞아요. 5%대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 또 7월, 8월 이때가 사실 물가가 좀 많이 오르는 시즌이거든요. 7%, 8%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여름이라 오르고 9월에는 또 추석 명절이 있어서 오르고 그다음에 연말이라 오르고 겨울이라 오르고. 자, 이 올 하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힘을 내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죠. 박정호 기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7070님. 정치도 경제도 답답한데 날씨까지 말 그대로 정말 찜통 더위네요. 노래로나마 시원해지게 해변으로 가요 신청합니다. 저희 세대 옛날 노래인데 DJ DOC가 부른 버전으로 들려드리면서 2부로 돌아옵니다.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젊음이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 달콤한 사랑을
사겨줘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상황이나 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또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 역시 매우 다르죠. 이와 같이 어떠한 의견에 대한 다른 의견 또는 서로 다른 의견을 이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이견과 관련된 표현을 잘 들어보시고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당과 야당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금 들으신 두 개의 기사문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표현은 이견을 좁히다였는데요. 바로 이 좁히다를 쓴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좁히다는 사이가 벌어진 간격이나 차이 같은 것을 적어지도록 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로 보통 거리를 좁히다, 범위를 좁히다처럼 씁니다. 그런데 이견을 좁히다라고 하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의견 자체를 좁힌다는 뜻으로 아주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실제로 뉴스와 같은 보도 프로그램에서도 이견을 좁히다란 표현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어법에 맞는 정확한 표현으로 바꾸려면 이견 대신에 의견의 차이 또는 견해 차라는 표현을 써서 의견의 차이를 좁히다 또는 견해 차를 좁히다와 같이 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근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아 찜통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대전, 대구가 34도, 광주 33도, 제주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는 33도에서 35도 안팎으로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 질환에 걸리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가급적이면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조금 내려가기는 하겠지만 내일까지는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또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크게 오르는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져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밤까지 전국 많은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5에서 60mm 정도의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80mm 이상의 매우 강한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내일도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8도, 습도는 67%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각 주요 후보자에 대한 잇따른 논란으로 인사검증 부실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전 정권에서 지명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부실 인사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두 번째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대통령의 인식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에 대해 인사청문 수준의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를 보이며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임금 인상 요구 집회를 한 청소노동자들이 연세대 학부생 3명에게 형사고발에 이어서 민사소송까지 당하면서 학교 안팎으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게 청소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했다. 그런데 그 집회가 시끄럽다고 학습권을 침해당했다. 학생들이 소송을 했다. 이 고소를 당한 청소노동자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의 김현옥 연세대 분회장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분회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옥입니다. 네, 3월 말에 집회를 시작하신 걸로 들었는데요. 지금도 집회는 이어가고 계신 겁니까? 네,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3월 28일부터 학생회관 앞에서 네. 3개월 동안 계속하고요. 네. 6월 20일 방학 주간부터 백양간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방학 중이군요. 네. 아침 10시부터 11시 반까지 하고 있어요. 학생회관 앞에서 하다가 방학 후에는 이제 백양관 앞으로 옮기셨다. 네네. 시급 440원을 인상해달라. 그리고 구조조정에 반대한다. 인력을 충원해달라. 그리고 샤워실 설치해달라. 이 요구인데 상황은 나아진 게 없습니까? 예, 하나도 아직까지 지금 상황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440원하고 400원인데, 아직까지, 그런 학교에서는 아직, 나몰라라 하고 계시고요. 네. 네. 저희는 최저임금보다 30원 조금 높게 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 학교 안은 400원하고 200원 내년 것까지 같이 하자고 해서 네네. 저희는 그러면은 내년에는 최저임금보다 더 낮아지는 거 아닌가요? 인상률을 보면? 아니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최저임금에 거의 근접해 있군요. 지금은 30원 많다. 네네. 아니 요새 현재는 지금 미화가 1시간에 9,390원 받고 있습니다. 네네. 9,390원. 네. 지금 업무 강도나 근무 환경은 어떻습니까? 업무 강도는 아직 그 퇴직 자리에 아직 인원이 충원이 안 돼 있어 갖고요. 그 옆에 있는 그 같은 동료들끼리 네네.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강도가 높아졌어요. 네. 일하는 강도가. 네.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학교에서 그 인원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사한 분들의 자리가 충원이 되지 않아서 더 소수의 인원으로 네. 그 기존에 다수가 하던 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자, 이게 그렇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면요. 시급 네. 440원 인상이 최저임금 인상분에 맞춰진 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투쟁을 하지 않아도 자연히 법적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학교하고 그 노동조합 하청 노동자 하청 그 용역업체요. 용역업체. 네네. 거기하고 아직까지 그런 적이 저희는 하청 업체에서 또 하청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소속 자체는 학교 네네. 직고용이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청업체와 또 이제 학교가 협의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지금 연세대 학생 3명이 형사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638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 달라. 이 네. 민사 소송까지 제기를 했는데 자, 이 네. 소식을 들으셨을 때는 좀 어떤 심경이셨습니까?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요. 네네. 저희가 그렇다고 학생이 고소를 했다 그래갖고 저희가 이 또 수준을 조금 낮추기는 했어요. 학생이 2번인가 와서 좀 낮춰달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시끄럽다. 그거를 좀 낮춰가지고 그 학성기를 도서관 앞쪽으로 말고 학생회관 쪽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또 목소리를 안 내면 또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 혼자가 고소했다고 해서 저희가 또 그거를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소리를 좀 줄이고 도서관 네. 쪽이 아니라 학생회관 쪽으로 소리가 나가게 조정을 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소수긴 하지만 또 학생들이 하는 말은 정중하게 여러 차례 확성기 사용을 중단해달라 이야기했는데 변화가 없어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회라고 하는 건 또 목소리를 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학생들의 이 요구는 안타깝지만 이 확성기로 소리를 안 내면 집회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참 답답합니다. 양쪽 다 이해는 되고. 자, 예. 학생들의 피해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시위 형태를 바꿀 생각 이런 건 좀 해보셨습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은 학생들을 미워할 수도 없고, 네네. 싫어할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또 뭐, 우리도 의리고 학생도 의리고 네네. 하니 어떻게 빨리 학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학생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빨리 해결을 해줬으면 하는 편입니다, 저희는. 네네. 아마 저 소송 제기 소식에는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속도 네. 상하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네. 이제 또 고소를 제기한 학생들이 연세대 전체 학생의 목소리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까? 요건 의문이어서 네. 다른 이야기를 또 해주는 학생들도 있습니까? 공대 학생들이 서명을 한 2,900명을 받았어요. 학생들이 서명을 계좌번호 붙이고, 네. 연대 서명이군요. 노동자에 대한. 예. 그런데 그 학생들이 우리가 집회하고 있으면 엄마들 고맙다고 와서 인사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주스 사다 주는 학생들도 있고 뭐 네네. 바카스 사다 주는 학생들도 있고 또 뭐 발언해주는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고소했다는 그 학생은 미워하지 않아요, 저는. 미워하지 않는다? 미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똑같은 학생이고 그 학생도 또 공부해야 되는 입장이고. 네네. 근데 저희는 또 목소리를 안 내면 또 안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라서 별로 그렇게 뭐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세대 교수가 새 학기의 강의 계획서를 통해서 이번 사태를 직접 비판한 또 경우도 나왔고요. 고소 학생들에 대한 비난도 높아지고 있는데 보니까 청소 노동자들은 학생을 향한 비난은 멈춰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저희도 가만히 그 교수님 네. 봤는데요. 그거 봤는데 너무 교수님도 너무 저희들한테 너무 그런
소송 등 문제 제기. 근데 지금 갑자기 말문이 좀 맥혔네요. 네네네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학교 안에서 이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네네. 청소 노동자들의 지금 요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찬반의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교수님이 그 학생들을 대해서 그 강의 계획서를 또 하신다고 또 네네.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진짜 어떻게 몸 둘 바를 모르시겠다. 네, 너무 고마워서요. 알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뭐 이번 사태로 연세대가 아까 네. 찬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입장이 또 갈린 거 아니냐. 자, 연세대는 학내 비정규 노동 문제를 노동자와 학생들이 함께 연대해 왔던 또 과정이 기존에 있어서 더 좀 이번 사태가 안타까운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을과 을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정작 갑은 누구냐? 이 문제를 해결할 곳은 학교죠. 저는 생각합니다. 원청. 네, 근데 학교 측은 원청은 아직도 그냥 네. 아무 이야기나 대응은 없나요? 아니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냥 청소 노동자들은 네. 계속 집회하고 있는데 학생하고 저희가 이렇게 이 문제를 네. 발생하기 이전에 좀 학교에서 먼저 저희들한테 문제를 해결을 해줬으면 이런 문제도 안 생기고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럼 원청은 지금 이 방관하는 입장인데 자 일각의 얘기는 이래요. 청소 노동자들의 고생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게 네. 원청이 아니라 하청인 용역업체와의 계약 문제 아니냐. 이거를 학교 측이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도 좀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용역업체 입장은 좀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 학교가 그 청소 노동자의 인원과 임금 뭐 이런 거는 다 결정하는 그 도급비, 용역업체 뭐 그런 업무 지시 따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원청의 책임이다. 네. 거기에 그 실질적인 그 사용자가 원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실질적인 사용자는 원청이다. 이 책임은 그 원청이 책임이라고 저는 진짜 묻고 싶어요. 네네. 연세대에 있다. 네네. 예.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대규모 노조인 민주노총에 소속돼 있는 청소 노동자분들을 사회적 약자로 볼 것이냐, 봐야 할 것이냐. 네. 연세대가 민주노총에 타깃이 됐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길래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청소 노동자가 약자죠. 네네. 네. 약자일 수밖에 없는 게 원청이 다 쥐고 다 흔들잖아요. 네. 원청이 쥐고 흔든다. 하청업체들도 다 쥐고 흔들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약자라고 보죠. 네. 약자라고 본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학생과 학교 측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한번 남겨주십시오. 교섭이 지난해 11월 달서부터 시작돼 갔고요. 네. 벌써 8개월째인데 학교가 이제 빨리 언론 시일 내로 이거 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학생도 우리도 그 학교의 구성이기 때문에 서로 상처 주지 않도록 학교가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학생들에게는요? 학생들에게는 저는 아무것도 미운 감정도 없고요. 네. 그렇다고 싫어하는 그런 감정도 없고 그냥 다 자식 같고 다 학생들을 공부해야 되니까 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서 일을 하고 또 급여도 받고 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할 얘기도 없고 그냥 무조건 고맙다는 소리밖에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학생들에겐 네. 고맙다. 청소 네. 노동자들에게는 학교가 일터다. 네네. 학생들에게는 또 배움의 터전이죠. 네. 자, 시급 440원 인상,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달라, 구조조정 반대, 그리고 인력을 네. 충원해달라, 샤워실을 네. 설치해달라. 이게 지금 청소 노동자들의 요구입니다. 원청과 이야기가 좀 잘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의 김현옥 연세대 분회장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제가 가장 기다리는 코너이기도 합니다. 여야 정당 출입 기자들과 정치권 취재 이야기, 특히 뒷이야기를 듣는 불사조 기자단이 있죠. 자,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세계일보의 최영찬 기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정치권 뉴스가 그냥 뒤덮고 있어요. 자, 우선 장관 후보자 3명이 낙마한 것을 두고 인사 실패다 이렇게 이제 지적이 제기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답한 육성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라든지 박순애 부총리 또 김승희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 인사라든지 또 그런 인사 실패라는 지적.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대통령님, 인사 취재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사는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인사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에요. 네, 자, 다른 정권과 비교해보라. 전 정권에서 지명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하는 얘기. 자, 좀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오늘 도 스태핑은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박 기자님. 네. 자, 어떤 분위기로 좀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인사 관련해서는 분위기가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장관 후보자는 3명이 자진 사퇴라는 형식으로 낙마를 했고 지금까지. 그다음에 대통령실 비서관이 1명 또 낙마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총 4명이 낙마를 했고요. 특히 이게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명이 연이어서 낙마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로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공백을 한동안 좀 이어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3번째 사람을 다시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1기 내각 완성 자체도 좀 밀리게 되고요. 그리고 인력풀이 좀 약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지점도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 김승희 후보자가 물러나게 됐던 건데 더불어서 같이 있었던 게 박순애 이 교육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임명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사실은 너무 남성 중심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따라서 여성 2명을 장관 후보자로 올렸던 거잖아요. 근데 그중에 1명이 또 낙마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인사가 조금 이제 좀 급변하면서 이렇게 좀 검증이 잘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좀 같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사 문제도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뭐 관계자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을 인사 문제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오늘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 박순애 후보자의 음주운전 후보자가 아니죠. 이제 박순애 장관의 이 음주운전 전력 얘기를 하면서 내로남불이라고 내부에서도 좀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요. 자, 조금 뭐 부족한 점도 있지만 전문성을 한번 기대해달라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청문회가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임명되는 박순애 장관에게 대통령이 언론과 야당 공격에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이건 또 대놓고 이렇게 얘기한 건 오히려 좀 밀어붙이기식입니까?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런 발언들이 좀 비슷한 발언들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발언을 해석을 해보자면은 박순애 부총리한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야당이나 언론이 많이 공격을 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읽힐 수가 있는 그런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이 요소들을 탓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고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몇 가지 짚어보면은 이제 오늘도 도어 스태핑 때 이제 아까도 조금 들으셨지만 이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좀 검증이 부실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들 중에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정권 때랑 비교를 해보세요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또 전 정부의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랑 비교를 해보면 인사 문제는 비교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대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전 정부의
화살을 돌리는 것 같은 그런 방식의 발언들을 몇 가지 했었는데 또 예를 들자면은 너무 검찰 출신의 인사들이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때 지난달 8일이었는데 그때는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민변 그러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들 너무 많았던 거 아니냐 그때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표현을 썼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나서는 거냐 이렇게 봤을 때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 대선 후보 때부터 반문재인이라는 기치를 걸고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정부 공격을 조금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좀 이런 걸 우려하고 있어요. 이게 도어 스태핑 때문에 너무 도드라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대통령의 직접 육성, 워딩을 듣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전에 대통령들은 이런 발언을 계속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너무 직접적으로 들릴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조금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직접 들으면 어쨌든 이 사람의 육성이라는 게 감정이 실린 게 느껴지니까 해석은 또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윤 대통령이 좀 논란이 되는 이슈가 있으면 좀 전 정부에 화살을 돌리는데 이게 또 윤석열 대통령식의 국면전환법인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최 기자님. 네. 그래서 아까 일부에서 저희 뉴스들을 리뷰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전 정권에서 좀 훌륭한 장관이 누가 있었나요? 기억나나요? 그랬더니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검찰총장도 장관급이니까. 그럼요. 예. 그런 또 역습이 오면 대통령은 뭐라고 답하지? 이런 고민은 되던데요. 뭐 장관급이지만 장관은 아니었다고 뭐 피해갈 수는 있겠죠. 네네. 안 그래도 그 말이 나오자마자 오늘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광주에 내려갔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뭐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더라. 윤석열 대통령도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모순이다 이렇게 좀 자기 비판을 모순이다. 했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여당 대변인 아까 메시지 박민영 이제 이 대변인 얘기도 했지만 당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얘기들이 조금 많이 수면 아래서 들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당에서 좀 길을 열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대응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 예전에 낙마했었던 사례에서 첫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뚜렷한 입장을 안 내놓을 때 당에서 이 사람은 좀 자진 사퇴를 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김용태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열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간다라는 거는 이번에 김승희 후보자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당에서 이게 여론에 부담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스스로 지명을 했다가 바로 철회한다라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론을 반영한다. 여당에서 목소리를 내준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대통령실에서 수용하는 구체적으로는 자진 사퇴하는 그런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여당에서 우려를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논란의 2명 장관 후보자 가운데 1명은 낙마, 1명은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자, 이게 정치권에서 누가 이 인물들을 추천했느냐 뭐 얘기들이 오가던데 이 두 사람의 뭐 이제 사실은 또 바라보는 시각은 다 다르죠. 박순애 후보자가 더 문제였다. 아니다. 김승희 후보자가 더 문제였다. 법적으로 고발까지 되지 않았느냐. 네. 자, 누가 추천했고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기준점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누가 추천했느냐 이 부분 먼저 좀 짚어보면 저도 취재를 해봤는데 이게 확실히 확인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이 안철수 의원이 박순애 부총리나 김승희 후보자를 추천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이런 가정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10일에 이 박순애 부총리가 음주운전 전력이 거론이 되니까 이거 누가 추천한 거냐, 추천한 사람이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취지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당대표가. 근데 이게 추천한 사람을 거론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대통령을 좀 옹호해 주는 발언이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었고 그러니까 대통령 잘못만은 아니다 이런 해석이 하나가 나왔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하고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안철수 의원이 이 내각 구성이나 대통령실 구성을 할 때 자기가 추천한 사람이 잘 반영이 안 됐다라고 했었거든요. 공개적으로. 인수위원장 때 그때 그래서 안철수계 인사가 하나도 기용이 안 되네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불만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교육 쪽이나 복지 쪽 그러니까 이 두 후보자가 관련된 분야에서는 아마 안철수 의원의 추천을 받지 않았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있어서 그런 해석들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 더해서 이준석 대표가 추천자가 누구냐고 비판을 하니까 사이가 좋지 않은 안철수 의원이 거론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럼 두 사람 다 논란이 됐는데 왜 김승희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하게 됐고 나머지 이 박순애 이 장관 같은 경우는 임명이 됐느냐. 이건 아무래도 상황들을 좀 보면은 좀 명확한데요. 결국에는 선관위의 고발 조치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법적 절차로 들어가니까. 네, 지난달 29일에 고발 조치가 있었는데 지난 1일에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핀 가 있었거든요. 그때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이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서 고발 조치된 거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좋은 모습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굉장히 신중한 편이고 적을 잘 만들지 않는 그런 스타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의 표현을 했다라는 거는 이건 대통령실 내지는 원내 지도부 안에서 공유가 된 거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고 실제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돌아와서 지난 4일에 이제 자진 사퇴하던 날인데 그때 스스로 거취를 결단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는 합의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박순애 장관 됐습니다만 이 만취 운전이 꽤 오래전 이야기다. 20년 된 이야기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많은 언론이 문제 삼은 것은 선고 유예 대목도 있어요. 처벌을 아예 그때 받았다면 시간이 흘러서 이제 면죄가 됐을 텐데 처벌을 피했다는 게 더 이제 문제가 크다라고 하는 지적이 이제 이렇게 추후에 또 논란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인사 및 대통령의 이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선 비판 후 미소. 선 비판 후 미소. 당연히 이제 뭐 인사 결과라든지 네네. 대통령의 이런 오늘 발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뜨악할 만한 면이 있는데 문제가 있다. 비판은 강도 높게 하죠. 뭐 원내대표도 비판을 했고 다른 의원들도 비판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쌓여서 국민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도 계속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어쨌든 이러면은 뭐 정치는 상대적인 싸움이다 보니 야당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야당이 좀 좋아지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고요. 어쨌든 지금 뭐 강도 높은 그 비판 발언을 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사실상 예비살인이라고 비판한 것은 바로 윤 대통령 자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사실 인사 문제로 굉장히 어려웠던 거를 지난 정권 때도 봤잖아요. 조국 전 장관을 무리하게 임명을 어쨌든 강행을 해서 결국은 계속 그 후폭풍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임기 후반부터.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어제 지명한 공정위원장도 그 성희롱 발언 바로 문제가 됐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 추가 취재 중에 있고요. 아까 저희가 그 로스쿨에서 100명 회식하다가 술을 많이 먹고 이제 부적절한 얘기를 많이 했더군요. 네네. 어쨌든 그런 것부터 해서 이게 도저히 그러면 쓴소리가 제대로 안 먹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오늘 대통령 발언도 누가 옆에서 굉장히 고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렇게 상황 판단이나 인식이 안 될 텐데 이런 발언이 서슴없이 나오는 거 보고 대통령이 누구 하나의 견제나 뭐 그런 거 없이 정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구나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면이 근데 지속되면 사실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좀 안 좋긴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인사 문제다 보니까 더 좀 화제가 된 것 같고요. 어제 발언도 사실은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데드크로스 중이다 이런 기사가 많은데 이 지지율 물어보니까 어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해서 이것도 좀 뭐지? 그럼 국민 여론을 신경 안 쓰신다는 얘기인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박 기자님, 이건 좀 해석이 됐습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뭐 진위까지는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큰 취지로 보자면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그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지율이 낮은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참고해서 국민들이 이제 이 찬성할 쪽으로 공감할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건데 어제는 지지율은 의미 없다. 그러니까 이게 폄훼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속내까지는 제가 직접 확인할 수가 없지만 다만 여권의 분위기를 본다고 하면은 지지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 그러니까 경선 캠프랑 그다음에 후보로 당내에서 선출이 된 다음에 선대위, 선대본부 이런 과정을 거쳤었잖아요. 그때 캠프나 선대위, 선대본부에서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압도적으로 경선을 이겨야 되고 그 수치도 아주 높게 이겨야 되고 그다음에 본선에서도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지율과 같은 얘기예요. 높은 지지율로 이겨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유일하게 기댈 곳이라는 거예요. 지지율이 높아야지만 야당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런 기조는 이제 실제로 당선된 이후에 초기에도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참모들은 굉장히 애가 많이 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제일 골머리를 썩는 게 국민의힘 내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싶은데 결과적으로는 여당의 문제도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에 신경을 쓰지 않겠다, 네.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당의 대표 가장 높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국회 상황도 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원구성 뭐 의장단 선출 합의됐습니다만 그래도 원점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좀 지켜보기로 하고 이번에 민주당 내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준 위원장, 전준이가 뭐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죠. 이 위원장을 맡았던 안규백 위원장이 급 사퇴를 했어요. 자, 최 기자님,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전준위에서 이 전당대회 룰 규정을 이제 만듭니다. 네. 전준위 의원이 한 20여 명 돼요. 꽤 많습니다. 그걸 이제 몇 주간 작업을 해서 만들었는데 최종 결정되려면은 어쨌든 비대위에서 추인을 해야 되고 당무위까지 의결을 마쳐야 되는데 전준위가 오전에 이제 올린다고 그 결과물들을 발표를 했는데 오후에 비대위가 대거 뒤집은 거예요. 내용을? 네. 전준위가 만든 내용을? 네. 그러면 전준위 위원장인 안규백 위원장 입장에서는 면이 안 쓰죠. 네네. 몇 주 동안 고생한 게 다 수포로 돌아가고 이럴 거면 나 전준위 위원장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시킨 거냐. 비대위가 할 것이지. 비대위 처음 맡을 때만 해도 전당대회는 전준위에서 할 겁니다라고 딱 밀어뒀더니 정작 결정할 때는 비대위가 했다. 이렇기 때문에 안규백 위원장이 사퇴 카드를 던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럼 전대 룰이 어떻길래? 그동안 민주당 전대 룰에 대한 비판은 참 많았어요. 언론에.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힘보다 훨씬 폐쇄적이다. 국민의힘은 우리가 쉽게 그냥 당신 반, 민심 반 이 룰로 쭉 가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 김무성 대표는 민심 100, 국민 공천제로가 된다 이런 얘기도 주장을 했었죠. 근데 민주당은 알고 보니까 더 우리가 진보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은 너무 폐쇄적이다. 그럼 이거 좀 풀어헤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이 전준위 결정이 당일 비대위에서 뒤집힌 내용, 그 핵심은 뭐예요? 그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당대표와 이제 최고위원 선거가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만 말씀드리면 예비 경선이라는 게 있어요. 후보자가 너무 난립을 하니까 많으면. 좀 추리는 단계를 컷오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준위는 그동안은 중앙위원회라고 해서 뭐 의원과 기초단체장과 뭐 등등 이런 원외위원장이나 이런 분들만 투표를 하는 그 중앙위 100% 룰에서 일부 30% 국민 뭐 여론조사 이런 거를 반영하는 거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걸 다시 뒤집어서 원래대로 중앙위 100% 복귀시켜놨고요.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이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본 경선 투표에서 최고위원 이제 투표가 1인 2표예요. 권리당원들이. 근데 한 표는 원하는 후보를 투표를 하고 다른 한 표는 본인이 그 소속된 권리당원들이 소속된 지역위원회가 있어요. 그럼 그 지역위원회에 이렇게 대표해서 나간 그 후보만 뽑게 돼 있는 거예요. 가령 그러면 호남에서 호남 의원이 한 명만 나왔다 이러면은 내 표 한 표는 자동으로 그냥 호남 그 최고위원 후보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투표인데 표 하나는 그냥 지역으로 분배되는 표잖아요. 맞습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뭐 지역별 나눠먹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내용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사를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 건가? 자, 이게 궁금합니다. 저거죠. 전대 룰이 항상 논란이 되는 건 후보별 유불리인데 지금 이렇게 흘러가면 후보별 유불리에서 적어도 지금 나온다라고 알려진 사람 중에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합니까? 일단 당대표 선거 먼저 보시면은 조직을 많이 그래도 확보했다고 자부하는 강병원 의원이라든가 강훈식 의원에게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이강에게 유리하다. 예. 그리고 이재명 의원은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룰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 대세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룰이 어떻든. 네. 근데 만약에 어제 전준위가 확정한 룰대로였으면은 박용진 의원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었어요. 민심 반영률이 커지면. 어제 안 그래도 그 관련 여론조사 한번 나와가지고 들썩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거론했던 두 후보 다른 두 강 후보들은 굉장히 낮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박용진 의원이 컷오프를 통과하면은 이준석 대표 될 때처럼 그런 바람을 한번 불어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니야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민심의 바람을 바로 그냥 몇 시간 뒤에 뒤집혀 버렸죠. 그래서 네네네. 굉장히 지금 박용진 의원 쪽에서 실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반발도 했고 근데 지금 어쨌든 뭐 룰에 대한 문제도 지적은 했지만 뭐 그 룰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입장이긴 해요.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에는요. 고민정 의원 이러면 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불리해진다? 네. 컷오프 단계에서 그러니까 2년 전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누가 나왔냐면은 이재정 의원이 한번 나왔었어요. 네네네네. 권리당원들한테는 인기가 많아요. 인지도도 있고. 맞아요. 근데 당 내에서는 떨어졌죠. 좀 인기가 좀 덜하다 보니까 컷오프를 당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올라갔으면 본 경선에서는 아마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중앙위 투표로만 하면은 당연히 불리하겠죠. 그걸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중앙위에서 좀 걸러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좀 젊고 뭐 그런 분들은 아마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여러 가지로 유불리가 또 전대룰에 작용을 받네요. 자, 최 기자님,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국민의힘 사례도 한번 보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많이 민주당에서도 참고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될 때 따져 보면은 지금 97세대 그룹들이 주장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희망을 기대는 거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후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알아서 좀 단일화가 되면서 좀 지지율이 몰려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의 예비 경선 같은 경우에는 5대5의 비중으로 치러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비율이 50%고요. 그리고 이제 본 경선 같은 경우에는 7대3이에요. 당원 비중이 70%입니다. 근데 이 예비 경선 때 이준석 대표가 1위를 했기 때문에 그 힘을 받아가지고 올라갔던 거거든요. 탄력을 받았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국민 반영이 거의 안 돼 있는 0%로 하는 거잖아요. 중앙이 100. 이렇게 되면 아마 이렇게 좀 바람을 일으키는데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 얘기를 선례를 민주당 보면. 내부에서도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전대룰을 손봐야 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는데 선거 시즌이 아닐 때는 멀리 남았으니까 나중에 하자. 또 선거 시즌이 다가오면 이번 선거 지금 전제를 바꿔서 어떻게? 그럼 못 바꾸고 넘어가고 오래 흘러왔다는 거죠. 자, 이번에도 지금 전대룰 갈등, 파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 때는 이 민심이 이끌고 당심이 따라갔다. 근데 윤석열 후보하고 최종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붙었을 때는 본선 진출하기 위한 대선 경선 이때는 홍준표 후보가 민심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심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당심이 앞섰다. 또 이렇게 맞습니다. 경우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는 좀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지지를 해줘서 그러니까 7대3의 비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가 있었었어요. 사실 당심에선 졌었죠. 나경원 의원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래서 좀 왜 뒤집혔냐 취재를 해봤더니 어떤 비대위원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에 이제 소위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인지도가 낮으면은 이게 기회를 못 얻는다. 근데 중앙위원들은 서로를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례를 방지할 수 있고 만약에 당대표 후보든 최고위원 후보든 당에 쓴소리 막 하고 그 방송 이런 데 나가서 자꾸 그 당을 강도 높게 비판을 하면서 본인의 그런 인기를 좀 얻는데 활용을 하려는 분이 있다면은 그런 분은 오히려 인지도는 높지만 당에서 볼 때는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혁신과는 좀 거리를 좀 두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 들고요. 얘기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예를 들면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 뭐 그럴 수도 최근에 있고 좀 또 하나는 박용진 의원. 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안규백 전 준 위원장 입장문에서 계파 갈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은 파장 아니냐? 실제로 어떤 상황이에요? 실제로 계파가 지금 나뉘었습니까? 지금 조금 취재를 해본 거를 알려드리면 예를 들어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더 좋은 미래를 좀 계파라고 보기에는 본인들은 뭐 연구 단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공부 모임 더 좋은 미래에 소속된 분들이 꽤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병원 의원은 지금 전해철 홍영표 의원이 어쨌든 공식적으로 후보 출마를 접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명 쪽에서 그쪽에서 조금 미는 것 아니냐 이런 좀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개파색이었다고는 하더라도 좀 그런 막 진영 그림자들이 아른거리거든요. 그리고 또 아직 출마 여부를 결정 못한 박주민 의원이 이제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의원을 중심으로 한 소위 이제 이재명계라고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 막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굉장히 지금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자, 최 기자님 촉이 워낙 좋으시니까 오늘 이재명 의원 만났죠? 예. 느낌이 확 옵니까? 어대명입니까? 예, 뭐 그런 자신감은 있어요. 근데 나오는 건 확실하고. 일단 나온 쪽인데 이제 그럼 뭐가 그렇게 우려되시냐 이런 룰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다만 이 최고위원의 권한을 올리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똑같이 동등하게 한 표로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걸 이제 비대위가 만약에 최종 결정을 하면은 1인 1표제로 그러면 굳이 그렇게 무리해서 당대표를 우리가 이렇게 욕먹으면서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전준위에서 지금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지는 한 번 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근데 그걸 정리 안 하고 일단 사퇴를 해버린 것 같아서 지금 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아니면 그게 이제 그냥 기존대로 하는 건지도 좀 알아봐야 되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근데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시기는 아마 다음 주 후반 정도라고 지금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다음 주 후반 정도. 이제 뭐 그 정도 시간이 되면 이제 한 달여 남긴 상황이에요. 8.28 전대입니다. 자, 박수문 기자님, 이게 중요한 게 이번 주는 뭐 전당대회는 그래도 몇 주 남았고 한 달 이상.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운명의 날이 내일 모레지 않습니까? 네, 이틀 남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 아직 그거를 취재는 계속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내부적인 기류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걸 이제 단정적으로 제가 막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한번 얘기해 좀 보세요. 어렵고 단정적으로 해보세요. 어떤 징계가 나온다. 근데 아주 강한 징계가 나오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대부분은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으로 예를 들면 중징계가 나오게 되면 뭐 제명이라던가 탈당 권유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반발이 있을 수가 있고 반발책을 이준석 대표가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강한 징계가 나오게 되면은 이 윤리위 내부에서 일부 우려하는 거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이준석 대표가 낼 경우에 이게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되치기를 심하게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려를 하고 있어가지고 강한 징계는 안 나올 것이다, 혹은 징계를 유예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이제 관측들이 좀 대부분이고요. 그 이후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약한 징계가 나오더라도 당내에서는 물러나라고 하는 목소리는 분명히 필연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 경우에 어떻게 움직일까인데 다만 이걸 가지고는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당권 노리는 사람들은 뭐 조기 전당대회 이런 얘기도 하고 비대위원장 설도 벌써부터 퍼뜨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일단은 이준석 대표는 징계 윤리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막고 나오게 되면은 그 이후에 아마 시나리오들을 또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네, 시나리오가 징계 수위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강한 지금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요. 물론 더 이제 지금 뭐 대범하게 보이고 싶은 시기일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이게 윤핵관과의 싸움이냐. 이 자리에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도 지금 윤 대통령의 마음을 이 윤 핵관들이 잘못 읽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단정을 했는데, 자, 지금 친윤으로 알려졌던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 사임이 파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윤 대통령 해외 순방 때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가교로 알려진 비서실장이 사임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이건 또 어떻게 좀 해석이 됩니까? 사실 이 문제를 저는 되게 주의 깊게 봤는데 이게 왜냐하면 박성민 전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이라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울산 구청장 때부터 이미 알고 지냈던 사이이기도 하고요. 그때 윤석열 검사가 그 지역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대표 비서실장 맡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는 본인은 원치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달라고 해서 했던 거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다녀왔잖아요. 그때 다녀올 때 그 사이에 정진석 의원하고 엄청나게 공개설전을 벌였었어요. 그런데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하고 정진석 의원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던 거냐면은 그때 박성민 전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고를 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보고를 듣는 와중에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직접 통화를 할 수 있는 사이라는 거죠. 직접 통화를 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뒀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많은데 다만 그러면 또 왜 윤석열 대통령이 출장을 간 시기에 갔느냐. 스페인에 있을 때. 너무 가깝기 때문에
선을 긋기 위한 그런 움직임으로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이 박상민 전 비서실장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고 그만두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들은 그전부터 있었는데 일주일 전이라는 시기에 그만뒀기 때문에 이건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실제 징계가 일어나면 당연히 비서실장직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만두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전에 함으로써 이게 일종의 친윤계의 마음 아니냐 이런 해석을 가족에 하는 건 좀 불가피했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게 그 타이밍에 담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또 있었습니다. 지난주 일이긴 하지만 이번 주도 이렇게 해석을 들어보니까 퍼즐이 또 맞아 들어가는 대목들이 있네요. 자, 불사조 기자단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죠.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 또 열심히 취재해서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있습니다. 오늘은 불고기 버거 세트. 날씨가 꾸리꾸리한데 말이죠. 든든하게 힘내시라고 간식을 든든한 걸 준비했습니다.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IT 본부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고기 버거가 엄청 먹고 싶은 김덕진입니다. 지금 배탈 났다면서요. 그러니까 더 먹고 싶은 거죠. 아무리 뭐 가상 얘기해봤자 배고플 땐 맛있는 게 최고예요. 가상 불고기 버거는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혀의 맛도 없고요. 자, 최근 돌아가신 할머니가 동화책을 읽어주는 AI가 나왔다. 네. 이게 뭡니까? 아마존이라고 이제 아시죠? 아마존 다 알죠. 그러니까 아마존에서요. 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 알렉사, 그러니까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숨진 가족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기능을 공개한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지난 6월에 이제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이제 컨퍼런스를 하나 했는데 그때 아마존이 어떤 기술을 보여준 거냐면 1분 미만의 음성 샘플만 있으면 특정인 목소리를 그대로 복제해서 흉내낼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 발표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최평님이 지금 라디오 하시는 목소리 중에 1분 정도만 이렇게 따가지고 이 이제 아마존의 어떤 시스템에다가 이제 분석을 시키면 이제 최평님 목소리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사에서 어떤 기능을 이제 보여준 거냐면 어린이가 이제 그 스피커한테 할머니 목소리로 오즈의 마법사 책을 읽어줘라고 하니까 그 스피커가 할머니, 그러니까 그 아이의 돌아가신 할머니의 음성으로 전환을 해서 책을 낭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뭐 아마존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공감이란 인간적 속성을 부여한 거다. 그래서 코로나19 기간에 못 만났던 사람들이 더 중요해져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고통을 없애주지 못해도 그들에 대한 기억을 오래 지속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일단은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 이게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확 들어요. 네. 한편으로는 너무 반갑고 좋겠다. 저도 이제 돌아가신 가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분 목소리로 좀 뭐 듣고 싶다는 생각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돌아가신 할머니가 새로운 얘기를 그렇죠. 생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얘기를 나에게 계속 해준다? 이게 좀 또 이 낯설고 소름 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럼요. 뭐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그냥 목소리를 따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냥 이제 그 살아있는 사람으로도 생각을 해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 범죄 같은 데 이용되기 아주 쉽죠. 네네네. 예를 들면 앞서서 말씀드린 최평님 목소리를 제가 따서 이제 스피커한테 학습을 시켜서 이제 전화를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뭐 우리 모르게 그렇죠. 이 최영일의 유튜브 방송을 막 누가 돌려. 그럴 수도 있죠. 나는 한 적이 없는데. 아니면은 뭐 아무 책 같은 거를 그냥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낭독시키라고 하면 그럼 이제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이슈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러네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떠한 내용적인 것뿐만 아니라 약간 의미적인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 손녀가 돌아가신 할머니의 목소리로 계속 대화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대화의 맥락에서 몇 년 동안 지나간 그 대화의 맥락에서 과연 그 소녀는 이 돌아가신 할머니를 영원히 잊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 마음에 품고 새로운 동력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어떤 지금 살아있는 존재로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세 번째는 그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본인이 하지 않았던 얘기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아생전에 할머니는 뭐 예를 들면은 너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인공지능 스피커가 검색 결과를 갖고 A가 아니라 B라고 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할머니 목소리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할머니의 생각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건데 당연하죠. 단지 인공지능의 검색 결과를 할머니의 목소리를 리얼하게 보여준다. 라는 것이 과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좀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책을 읽어주세요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있는 책을 읽어주는 거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머니 제가 뭐뭐 하고 싶은데 뭐뭐 어때요? 그럼 생전에 할머니 그게 뭔지도 모르셨는데 그렇죠.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하여라. 그러니까 갑자기 할머니가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너는 이런 직업을 가져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건 좀 이상해요. 이건 그렇죠. 이상해요. 자, 맞아요.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도 말이죠. 이게 아마존만의 문제가 아닌 게 우리 일반인들도 돌아가신 부모님을 고인을 가상인간으로 살릴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네. 정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3, 4년쯤에 한 방송국에서 이제 세상을 떠난 아이를 이제 제작을 해서 VR을 끼고 이제 이제 부모님들이 그걸 보고 눈물 흘리고 막 그랬었던 다큐멘터리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막 정확하게 생동감 있지 않았는데도 그것만 보고도 너무 감정이 벅차 올랐었던 보시는 분들도 울었었던 걸 기억하는데 기술이 더 좋아져서 지금 이제 일반인들도 본인들의 부모님들과 함께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이제 가서 촬영을 조금만 하기만 하면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앞서서 말씀드린 음성뿐만 아니라 영상, 표정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가상의 인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상의 부모님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가 국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요. 예를 들면은 목소리, 청각, 그다음에 대화의 내용까지 해서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뭔가 문장을 넣거나 가족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텍스트로 만들고요. 그 텍스트를 갖고 TTS라고 하죠. 입 이렇게 따라하는 것 같은 그 모습까지 이제 립싱크까지 그대로 해줘서 어떻게 보면은 고인이 이제 생전 모습과 함께 음성과 대화에 맞춰서 입 모양이나 제스처까지 하는 이런 정도까지 완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약간 좀 재미로 우리가 하는 어플에서 예를 들면 이제 유명한 영화 장면에 자기 얼굴을 합성시켜서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동하듯 움직이게 하는 영상들은 유행을 했는데 이제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가상 인물이 이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할 수 있다. 자, 이 가상 부모님을 만약 만든다고 한다면 요거는 제작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럼 부모님 돌아가시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 꼭 영정사진 미리 찍어 놓는 것처럼 부모님 모시고 가서 한 서너 시간이면 된다고 해요. 서너 시간. 네. 영상을 그러니까, 이제 쭉 찍고. 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목소리를 학습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한 10,000문장 정도를 사람이 읽었어야 됐는데 지금은 300-400문장 정도를 읽으면 AI가 사람의 목소리를 모사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빠르게 읽으면 1시간 정도면 모든 문장을 읽을 수 있고 그다음에 촬영을 한 3시간 정도 하는데 촬영을 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명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 얼굴이나 목소리, 뭐 근육의 모습 이런 비전의 모습 이런 걸 좀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고인의 어떤 이제 고인이 아직 아니시죠. 이제 부모님에 대한 과거 기억, 가족들과의 추억, 생전의 추억들 같은 경우를 모아서 그런 걸 갖고 학습을 시켜서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만든 영상에 대해서 이제 그 1차 샘플을 또 이제 그 이후에는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제 그러한 것만 보더라도 뭐 지금은 이제 서비스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살아계시는 분들에 대한 영상을 찍고 그것을 좀 반응 정도만 보는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만 봐도 처음에는 이제 자녀분들이 웃다가 조금 지나면은 눈물로 바뀌는 네, 이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면서 저도 만약에 우리 부모님과 저런 영상을 찍는다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막 갈등이 생기네요. 이걸 한번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것이 어떨까 하는 또 이제 이 의구심도 좀 있고. 자, 한 뭐 3시간, 1시간, 음성 1시간, 영상 3시간, 그러면 이제 샘플을 볼 수 있다. 지금도 이제 뭐 다른 분들 샘플은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뭐 샘플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위로한 따뜻한 기술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 앞서서 음성에 대한 것과 비슷한 좀 이슈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 여전히 좀 고민되는 부분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AI를 통해 만날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어쨌든 분명한 건 이 기술이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 삶에 와
있는 거죠. 그렇죠. 도래에 있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최근에 좀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뭐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네. 유가족 재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히 하나의 산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뭐냐면 고 송혜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송혜 선생님이 출연한 광고 영상이 또 하나가 화제가 됐었어요. 이게 뭐냐면 딥페이크와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송혜 선생님께서 이제 34년간 진행을 했던 전국 노래자랑 오프닝 네. 전국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갖고 광고하는 뭐 이러한 영상들도 최근에 이슈가 됐기도 했고 또 그 다음에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상에서 뭐 말 타거나 서핑하고 놀이기구를 타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소리를 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입모양도 구현하기도 했고요. 이미 생전에도 이제 장시간 촬영하기 무리가 됐던 상황이라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전성의 모습을 재현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때 만들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AI 송혜 선생님의 목소리를 가지고 국민 여러분과 웃으며 놀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야, 그런 건 지금 또 짠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청취자 5879님 AI로 인해 위로가 된다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가상이라도 부모님을 다시 뵙고 싶어요. 눈물. 자, 이런 마음도 지금 드시는 분 계실 거고요. 0212님은 그리운 음성을 들어서 좋기도 하겠지만 이거 보이싱 범죄에 쓰일까 걱정되네요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과 IT본부 함께 했고요. 자, 오늘 불고기 버거 받으실 분 5879-0212-0132-3717-7867님입니다. 자, 오늘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